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5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늘 그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그의 속을 덮여줄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 지 3년하고도 6달이 지났지만 제 몸의 시계는 여전히 그 시간에 맞춰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에 잠식당하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의 장막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장막처럼 제 삶도 그렇게 소리 없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빛이 오지 않는 심해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삐걱거리는 무릎을 억지로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관절염이 도진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고통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에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유령처럼 발소리를 죽여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는 물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아리게 했습니다. 쌀알이 서로 부딪히면에는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허락받은 소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느리 나영이가 주문한 값비싼 유기농 채소와 수입 식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애호박과 두부는 가장 구석진 곳에 처박혀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 본 척 말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든 나물을 무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고된 업무에 지쳐 돌아온 저를 위해 밤참으로 차려주곤 했던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음식의 온기를 알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7시가 되자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나영이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걸친 그녀는 제가 차려놓은 아침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냉장고로 가 탄산수가 담긴 유리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어머님, 또 된장찌개 끓이셨어요? 아침부터 집안에 냄새 배게. 제가 아침엔 입맛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구멍에는 투명한 가시가 걸린 듯 단어들이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영이는 시리얼 그릇을 꺼내 그래놀라를 붓고 아몬드 우유를 부으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두부 좀 사지 마세요. 국산 콩도 아닌 것 같고 맛도 없어요. 제가 어제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유기농 두부 있잖아요. 그걸로 찌개를 끓이셔야죠. 이런 건 어디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얼음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에 나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평생 두부만 만들어 온 할머니와 흥정을 하며 사온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던 그 두부는 그녀에게 그저 싸구려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아들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아 제가 정성껏 부친 계란말이 대신 식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 벽은 나영이라는 이름의 시멘트로 만들어져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따금씩 죄책감이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은 나영이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인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현우 씨, 오늘 저녁에 김 부장님네랑 약속 있는 거 알지? 늦지 마. 그리고 넥타이 좀 제대로 매. 비싼 거 사주면 뭐해? 알았어. 알았어. 아침부터 잔소리 좀 그만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배경을 이루는 소리 없는 가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출근하고 텅 빈 집에는 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먹다 남긴 시리얼 그릇과 빵 부스러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차린 아침상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조용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저의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고된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아들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 몇 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나영이가 그토록 제 건물에 집착하는 것이었구나. 오후가 되면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늙은이들이 모여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는 곳. 저는 그곳 구석에 앉아 낡은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았습니다. 흙과 백, 침묵 속에서 오직 수와 집의 크기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 안에서 저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상대의 돌에 포위되어 겨우 두 집을 내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약한 대마와 같았습니다. 저는 늘 수세에 몰려 있었고 한 수 한 수를 고통스럽게 두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영이가 평소와 다른 미소를 지으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번지르르한 코팅 용지로 만들어진 브로셔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게 제 고요했던 바둑판 위에 운명의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파문은 고요하게, 그러나 거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노후 편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아왔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브로셔의 표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퓨처 바이오 코어 홀딩스. 미래, 생명, 핵심, 지주회사. 사기꾼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30년간 단련된 조사관의 경고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어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뭔데? 어머님은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 명의로 된 그 낡은 상가 건물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서 매달 통장으로 돈을 넣어드릴게요. 지금 받으시는 월세보다 5배는 많을걸요? 제 친구가 이걸로 대박나서 이번에 외제차 뽑았잖아요. 저는 그녀가 내미는 브로셔를 받아 들었습니다. 싸구려 종이의 질감, 어설프게 편집된 디자인, 어디선가 본 듯한 미소 짓는 외국인들의 스톡 이미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기의 전조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짓말에 넘어간 척 브로셔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영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 먼저 가서,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 건물, 현우한테 바로 주지 마. 그 녀석은 아직 어려. 세상 무서운 줄 몰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현우가 정말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됐을 때 그때 물려줘. 그 전까지는 그 건물이 당신의 성이고 당신의 방패야. 나 대신 당신을 지켜줄 거야. 약속해줘, 서연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무게가 지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그 성벽을 허물고 방패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앞세워서.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서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떡해. 나 이제 정말 어떡해. 경찰서에 가봤는데 그놈들 벌써 돈 다 빼가고 없대. 잡을 수도 없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바보 같은 년이라고. 최 여사의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저는 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영이와 현우의 계획대로 된다면 머지않아 저 역시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될 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는 돌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바둑판의 흐름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 여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영이가 두고 간 브로셔를 스탠드 불빛 아래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 상자 밑에 숨겨두었던 저의 진짜 무기들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과 만년필, 그리고 오래된 선불폰.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제 손에 익숙했습니다. 저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뚜껑을 여는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칠흑 같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수첩의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건 파일 번호 03S 사건명, 퓨처바이오 코어 홀딩스 관련 사기 및 유사수 신행위, 관련 인물, 이나영, 박현우, 특이사항, 피해자 본인이 직접 조사를 개시함. 제 더듬거리던 목소리는 침묵 속에 잠겼지만 저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바둑판 위에 저의 첫 번째 돌이 놓였습니다. 그것은 반격을 알리는 작지만 단단한 첫 수였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조사팀장 박서연의 혼이 깨어난 밤, 세상은 이전과 똑같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짓누르던 무기력 대신 차가운 사명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느리 나영이의 가시 돋친 말들은 더 이상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아니라 분석해야 할 정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현우의 외면은 슬픔을 넘어 사건의 핵심 용의자에 대한 냉정한 관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제 작은 방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문에 조심스럽게 귀를 대고 바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들 내외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저의 무기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낡은 돋보기와 만년필, 그리고 수십 년 된 가죽 수첩.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거학들과 싸워 이겼던 제 젊은 날의 훈장이자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이 나영이가 일부러 던져놓고 간 퓨처바이오 코어 홀딩스의 투자 제안서를 가져와 스탠드 불빛 아래 펼쳤습니다. 조잡하고 번지르르한 종이 쪼가리. 제 머릿속은 즉시 과거의 기록 보관소로 변했습니다. 제안서의 디자인과 문구,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익숙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획기적인 신기술, 정부 기관과의 비밀 협약, 초고 수익 보장. 이것은 200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래정보기술 사기 사건의 제안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은 발전이 없었습니다. 사기의 방식은 돌고 도는 유행가와 같아서 시대에 따라 약간의 편곡만 거칠 뿐 그 근본적인 선율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제안서의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으며 그 안에 숨겨진 거짓의 흔적들을 제 낡은 수첩에 저만의 암호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성장률 예측치, 2018년 KDI 보고서 무단 도용, 숫자 일부 변조, 신뢰도 0분, 특허 출원 번호 11-2024XXXX, 특허청 조회 결과, 해당 번호는 농업용 트랙터 부품으로 등록됨. 명백한 허위 기재. 꼬리가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멍청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로당에 가는 척집을 나섰습니다. 제 목표는 경로당 2층에 있는 작은 정보화 교실의 낡은 컴퓨터였습니다. 그곳은 저의 외부 정보망이 되어줄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친절해 보이는 젊은 공의교원에게 다가가 어눌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인터넷, 어떻게, 건가, 손주, 사진, 좀, 보려고. 그 청년, 준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게 컴퓨터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정보화 교실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손주 사진을 보는 척, 꽃 사진을 검색하는 척하며 주변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저의 진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색 기록이 남지 않는 시크릿 모드를 켜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 저장된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퓨처바이오 코어 홀딩스의 대표라는 차민수라는 자의 디지털 족적을 쫓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SNS 계정은 없었지만 과거 그가 운영했던 커뮤니티의 게시글,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던 주식 토론방의 흔적들을 랩 아카이브와 구글 캐시를 통해 하나씩 복원해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세웠다 폐업하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소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증거 불충분.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모든 과거 행적과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수첩해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언젠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예리한 칼날이 될 터였습니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나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남편, 보고 싶구나. 예전에 같이 가던 절에 다녀오고 싶다. 나영이는 잠시 귀찮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착한 며느리를 연기하기로 마음먹은 듯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주었습니다. 어머님, 차비랑 점심값이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그 돈을 받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절이 아니라 강남의 심장부 테헤랄로였습니다. 제안서에 적힌 퓨처바이오 코어 홀딩스의 본사 주소. 저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헤매는 척하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삐까번쩍한 40층짜리 오피스 빌딩. 하지만 제가 찾은 회사는 12층의 한 구석, 여러 개의 회사가 함께 입주한 소호 비즈니스 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길 잃은 노인 연기를 하며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가씨, 내가 길을 잃어서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데 퓨처 바이오. 어린 직원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회사는 여기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요. 우편물만 받아가는 비상주 사무실이에요. 보통 젊은 여자 한 분이 가끔 와서 우편물만 찾아가시던데요. 젊은 여자. 제 머릿속에 나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 사기극의 깊숙한 곳까지 발을 담근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휴대폰 대리점에 들러 선불폰 하나를 개통했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 대포폰에 가까운 익명의 통신수단. 이것은 저의 마지막 비상 연락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선불폰으로 낡은 수첩 속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년 만에 들어보는 그의 목소리. 국세청 금융조사과 김민준 조사관입니다. 김, 조사관. 나, 박서연, 팀장이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장님, 정말 팀장님이십니까?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동안 어디에? 조용히. 네, 말만 들어라. 퓨처바이오 코어 홀딩스. 이 회사, 아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김 조사관의 낮고 빠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쪽에서도 주시하고 있던 대규모 폰지 사기 의심 업체입니다.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사 중이지만 입성까지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팀장님, 혹시 연루되신 겁니까? 아니, 내가 그 뱀굴로 직접 들어가려 한다. 수화기 너머로 김 조사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아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요청하는 정보만 확인해 주게. 차민수 대표의 최근 1년간의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 그리고 내 아들 박현우와 며느리 이나영의 계좌도 함께 불법인 거 안다.
그러니 자네 선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할 수 있겠나? 김 조사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찼습니다. 팀장님, 10년 전 신입이던 저를 믿고 거대 비자금 사건의 중심에 세워주셨던 분이십니다. 팀장님의 명령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저의 손과 발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저의 분신. 며칠 뒤 저는 제 방에서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과 낡은 태블릿 PC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의 관계도, 자금 흐름 예측도, 그리고 증거 자료들. 그때 벌컥 소리와 함께 나영이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방에만 계시지 말고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태블릿 화면을 바둑 게임 앱으로 전환하고 수첩을 방석 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또 그 재미없는 바둑이에요?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이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판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수를 두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보내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민수의 계좌에서 나온 뭉칫돈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제 아들 현우의 사업체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다시 나영이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명품 구매와 유흥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모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 사기극의 핵심적인 자금 세탁 통로이자 수익 분배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마지막 망설임과 미련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검은 돌들은 이미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 중앙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허술한 연결고리,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백돌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검은 대마를 잡기 위한 추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고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맹렬한 추격이 김 조사관과의 통화가 끝난 뒤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좌에 흐르는 검은 돈의 흐름은 단순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이자 차갑게 식어버린 가족의 잔해였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그 감정에 잠식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였고 그 분노를 가장 차갑고 예리한 무기로 벼려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에 앉아 나영이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나영이가 잔뜩 부은 얼굴로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녀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연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나영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 말이 많거 같다. 늙은이가 뭘 알겠니? 내가 똑똑하니 알아서 잘 해주렴. 제 말에 나영이의 얼굴에 감추지 못하는 희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누르며 제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 걱정했는데요. 전문가한테 직접 설명 들으시면 더 믿음이 가실 거예요. 제가 당장 투자 설명회 약속 잡을게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기뻐했지만 저는 그 눈동자 속에서 꿈틀거리는 탐욕의 뱀을 보았습니다. 그 뱀이 제 아들마저 삼켜버렸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제 얼굴에는 어수룩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둑에서 대마를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 돌몇 점을 미끼로 던져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순진함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나영이가 가져다주는 투자 관련 기사들을 돋보기를 끼고 열심히 읽는 척했고 가끔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순진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라는 약 만든 회사인 개냐?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나영이는 속으로 저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며느리처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이제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곧 손에 들어올 거대한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조용히 저의 다른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으로 갓 최 여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주머니에 작은 쪽지 하나를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제가 밤새 고민하며 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당장 서대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가십시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가서 담당 형사에게 사기당한 날짜와 시간, 이체한 계좌번호, 그리고 사기꾼이 아들을 사칭하며 말했던 모든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꼭 덧붙이십시오. 이 사건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조직적인 금융사기의 일부이며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상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절대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만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옛 동료들이 이 작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불폰으로 김 조사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대문서로 들어오는 노인 보이스피싱 사건 하나 신경 써서 들여다보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잡는 법이지. 며칠 뒤 나영이는 자신의 친구들이라며 2명의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이 사기극의 바람잡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려요. 이 친구들이 바로 그 펀드로 대박난 친구들이에요. 어머님께 좋은 얘기 좀 해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는 척하며 그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가 제가 직접 말려두었던 쓴바귀와 익모초를 진하게 달인 차를 내어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몸에 종 차라네. 어서들 들게나. 그들은 멋모르고 쓴 차를 들이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이 쓴맛을 몇 배는 더 강하게 느끼는 법이지. 저는 그들의 맞은편에 앉아 바보 같은 노인처럼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젊어서 돈도 많이 벌고 참 좋겠네. 그 시계는 이번에 수익금으로 산 갠가 아주 번쩍거리는 게 비싸 보이는구먼. 제 말에 한 여자가 위기양양하게 팔목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거요? 이번에 수익금 받아서 큰맘 먹고 질렀어요. 남자친구가 사준다고 했는데도 제가 벌어서 사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저번에 백화점에서 같은데 거기서 일하는가?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영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얘는 제 친구라 백화점 쇼핑 같이 갔던 거예요. 워낙 자주 가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 나영이의 과장된 제스처, 그리고 쓴 차를 마시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영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체스판 위의 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배후에 있는 진짜 선수, 차민수와 제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우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현우아.
제 부름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둑에서는 죽은 돌인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던지지 못하는 때가 있단다. 그 돌 하나 때문에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제 목소리는 더듬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돌을 살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두면 집 전체가 죽게 되지. 때로는 몇 점을 버려야 대마를 살리는 법이란다. 지금 던지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돌이키라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애원이었습니다. 현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나영이 말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아들 현우는 제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살아있는 돌이 되기를 포기하고 죽은 돌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내일이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 32층에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고생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날 시간이었다. 너희들의 고생, 그리고 나의 고생까지도.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선불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조사관, 나다. 수화기 너머의 김 조사관은 제 목소리가 더듬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과거 수십 명의 팀원들을 지휘하던 시절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 작전명 수관. 목표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32층 3201호 퓨처바이오 코어 홀딩스 사무실이다. 예상 인원 5명, 주범 차민수 포함. 그 외 바람잡이와 다른 피해자로 이장한 공모자들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내부에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신호는 문자 메시지, 단 한 단어. 신호를 받기 전까지는 그림자처럼 대기한다. 입구와 비상계단,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양쪽으로 3중 포위망을 구축해. 단 한 마리도 놓쳐선 안 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김 조사관. 내 아들 박현우와 며느리 이나영도 현장에 있을 것이다. 그들도 외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놓인 바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더든 놓아졌다. 모든 말들은 제자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길고 지루했던 바둑의 판세를 뒤집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묘수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저는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잤다기보다는 얕은 수면의 강을 표류하다 무트로 나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예리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을 꺼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짙은 회색의 투피스. 3년 전 국세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평범한 주부이자 무력한 노인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저처럼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갑옷처럼 걸쳐 입었습니다. 더 이상 어눌한 시어머니 박서연은 없었습니다. 오직 국세청의 독사, 박서연 팀장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잠시 풀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다시 예전의 박서연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리의 성을 저 하이에나 같은 놈들에게서 지켜내야겠어요. 그리고 길을 잃은 우리 아들 현우도 제가 다시 찾아와야겠어요. 비록 그 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게 어미로서 제가 할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나영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계약만 끝나면 당장 백화점부터 가요. 제가 어머님 옷 싹 다 사드릴게요. 이런 칙칙한 옷 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숭늉을 마셨습니다. 아들 현우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캥한 눈으로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들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신이 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떠들어댔습니다. 어디에 새로 집을 얻을 것이며 어떤 차를 살 것이며 어떤 명품 가방을 살 것인지. 현우는 운전대만 쥔 채 말이 없었고 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바둑에서는 아생연 후살타, 아생연 후살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돌을 살린 연후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라는 뜻입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죽은 돌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저 자신을 완벽하게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거대한 검은 대마를 모조리 잡아낼 것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기꾼 대표 차민수를 비롯한 일당들이 우리를 극진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셨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부자의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저는 어수룩하게 웃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방 안의 구조와 사람들의 배치, 비상구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가 매매 계약서와 펀드 가입 신청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이걸로 돈방석에 앉았다고요. 나영이가 제 손에 펜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눌하고 불안정했던 숨결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지난 3년간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차갑고 또렷하며 서늘하기까지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판 아주 조잡하구나. 나영이와 사기꾼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저는 나영이의 말을 가볍게 잘랐습니다. 우선 내가 가져온 이 투자 제안서. 2025년 바이오 시장 성장률 예측치를 3년 전 자료에서 그대로 베껴왔더구나. 숫자 몇 개 바꾼 성의는 가상하지만 출처를 지우는 걸 깜빡한 모양이야. KDI 보고서 2022년 11호로. 맞지? 저는 서류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당신. 저는 맞은편에 앉은 사기꾼 대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본명은 차민수. 사기 전과 사범. 3년 전 내가 팀장 시절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블루칩 의료기기 사기 사건의 주범이지. 설마 내가 내 손으로 잡아넣었던 사기꾼의 얼굴을 잊었을까봐. 성형수술까지 한 모양인데 사람의 눈빛과 버릇은 바뀌지 않아. 넌 초조해지면 왼쪽 눈썹을 까딱이는 버릇이 있지. 방금 전에도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서. 12조 사망. 투자 원금 손실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뒀더구나. 전형적인 수법이지. 하지만 더 큰 실수는 이 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다. 내 인감증명서도 없이
위임장도 없이 상가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 하다니. 아마추어처럼 왜 이럴까? 방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영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우는 바닥만 보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우아, 내 아비가 평생 땀 흘려 남겨준 유산을 이런 사기꾼들 손에 넘기려 했더냐. 이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팔아서. 아들은 대답 대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들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수관. 바둑에서 집을 계산하기 전 경계를 확정짓는 마지막 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10초도 되지 않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국세청 금융범죄특별조사팀입니다. 사기 및 유사수 신행위 혐의로 전원 체포합니다. 익숙한 얼굴의 김 조사관과 그의 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조사관들을 번갈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알고?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말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저는 대답 대신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들이닥친 조사관들의 우렁찬 목소리, 당황한 사기꾼들의 비명, 서류가 흩어지는 소리, 그리고 나영이의 찢어지는 절규가 한데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찻잔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민수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책상을 뒤엎고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다른 팀원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나영이의 성공한 투자자 친구들은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현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김 조사관이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무사하십니까? 수고했네, 김 조사관.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올가매던 투명한 감옥에서 저는 마침내 걸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분리된 조사실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하고 정리했던 모든 증거자료들을 김 조사관에게 넘겼습니다. 제 수첩과 태블릿 PC를 본 김 조사관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팀장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여전하시군요. 저희 팀 전체가 몇 달을 매달려도 찾아내기 힘든 연결고리까지 전부 밝혀내셨습니다. 자네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저놈들이 교활한 거지. 그리고 나는 저들 중 하나와 한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제 말에 김 조사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를 지날 때 저는 다른 조사실에서 나오는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한 줄기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지금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용서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폐허 위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그에게 내려야 할 가장 냉혹한 형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 후 나영이는 사기주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아들 현우도 방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뉴스에 오르내렸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과 재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영이의 친정에서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기에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산이었던 상가 건물을 정리했습니다. 제값을 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금융사기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재단, 방패재단이었죠. 최 여사님과 같은 분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제 인생을, 제 존엄을 되찾았으니까요. 방패재단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노인들이 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며 그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었습니다. 김 조사관도 종종 사복 차림으로 재단에 들러 자원봉사자처럼 저를 도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 조사관이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아니,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비자나무 바둑판과 매끄러운 옥돌 바둑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낡은 플라스틱 바둑판에서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이사장님의 새로운 시작에 이 정도는 어울릴 것 같아서요. 우리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마주 앉아 그 바둑판 위에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바둑을 두던 중 우편물 하나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뜯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변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툰 글씨로 눌러쓴 참회와 반성만이 가득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출소하면 제 힘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를 외면하고 지나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저를 용서하셨다면 저는 평생 제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아들로서 죽고 한 명의 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떳떳한 아들로 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저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3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이제야 진짜 종국인 것 같군. 저는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둑판 위의 돌들을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최 여사님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영이처럼 탐욕에 눈이 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겠지. 저는 내 앞에 새로운 바둑판 중앙 1,000원의 첫 번째 돌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승부는, 그리고 진짜 바둑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재단의 이름은 방패재단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말, 이 건물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라는 그 유언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방패를 저 혼자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들어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의 설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은 복잡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수많은 조직을 만들고 이끌었던 경험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저처럼 열정은 넘치지만 기회가 없었던 청년 변호사들을 찾아내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고 은퇴한 베테랑 경찰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김 조사관은 주말마다 찾아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재단의 자리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의뢰인은 당연히 최 여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재단 사무실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받아보지 못했던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제가 그동안 그녀의 사건을 위해 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정보 덕분에 경찰이 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책을 검거했고
동결된 계좌에서 일부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 여사는 제 손을 잡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저 같은 늙은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여사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저희 방패재단을 찾아오십시오. 저희가 여사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재단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비슷한 사기를 당한 노인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전 재산을 잃은 할아버지, 손주 병원비라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린 할머니. 그들의 기구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나영이와 현우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지 운이 나빠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불안에 떠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저는 재단의 활동을 법률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로운 이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직했습니다. 방패재단은 단순히 법적 방패가 아니라 마음의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재단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나영이의 어머니, 즉 제 사부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온갖 원망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와 아들을 한꺼번에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읽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과 딸의 안위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나영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저는 재단 일에 완전히 몰두하며 제 삶의 새로운 좌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죄와 반성으로 가득했던 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내 직업훈련소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 그곳에서 만난 다른 재소자들의 기구한 사연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땀 흘려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폐허 속에서 스스로를 재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영이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행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그 끝을 모르던 탐욕과 허영심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녀 역시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싸우고 있던 또 다른 약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죄를 정당화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조사관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차민수가 탈옥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민수,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뱀 같은 남자. 그는 모범수인 척 연기하며 이송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종적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사장님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겁니다. 당분간 저희가 신변 보호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올 테면 오라고 하게. 나는 이제 숨지 않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년 전의 저라면 공포에 떨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제게는 이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단의 직원들과 저를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약자들.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차민수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도끼 서린 눈빛의 야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내년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그래서 나를 죽이러 왔나?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너 같은 놈은 변하지 않지. 감옥에 가서도 반성 대신 복수할 궁리만 했겠지. 내가 망가뜨린 사람들의 인생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닥쳐. 내가 뭘 알아. 차민수가 칼을 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 조사관과 그의 팀원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차민수가 탈옥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 조사관과 저는 미리 덫을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차민수는 그 덫에 제 발로 걸어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차민수가 다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며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여기 있을 걸세. 언제든 찾아오게. 하지만 그때도 자네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에 대한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맞서 제 자리를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차민수가 다시 검거된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끈질겼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자라나 저와 제가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패재단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사기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금융 전문가, 화이트 해커, 범죄 심리학자들을 모아 금융범죄 예방연구소를 재단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최신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대한 작업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 현우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몇 번이고 제게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김 조사관을 통해 그가 일할 작은 가구 공방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배운 목공 기술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도왔다는 사실은 현우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나영이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결국 포기한 듯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그녀 역시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를. 용서는 그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재단 설립 2주년 기념일. 조촐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 여사를 비롯해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침묵의 시간, 고독했던 반격의 나날, 그리고 지금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한 판의 긴 바둑 같았습니다. 그때 김 조사관이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이 사장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김 조사관. 끝이 아닐세. 이제 겨우 계가가 끝났을 뿐이야. 계가. 바둑에서 승패를 가리기 위해 집을 계산하는 마지막 단계. 길고 치열했던 싸움이 끝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 저는 그 길었던 대국의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과의 관계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되찾았고 제 이름을 되찾았으며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았습니다. 승패를 떠나 참으로 멋진 대국이었습니다. 팀장님. 김 조사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어쩌면 평생을 통틀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충분히 잘 싸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몇 달이 더 흐른 어느 맑은 가을날, 김 조사관이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비자나무 바둑판과 매끄러운 옥돌 바둑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낡은 플라스틱 바둑판에서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이사장님의 새로운 시작에 이 정도는 어울릴 것 같아서요. 우리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마주 앉아 그 바둑판 위에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바둑판 위를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참 바둑을 두던 중 우편물 하나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뜯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변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툰 글씨로 눌러쓴 참회와 반성만이 가득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출소하면 제 힘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를 외면하고 지나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저를 용서하셨다면 저는 평생 제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아들로서 죽고 한 명의 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떳떳한 아들로 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저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3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이제야 진짜 종국인 것 같군. 저는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둑판 위의 돌들을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흑돌과 백돌이 뒤섞여 하나의 통 안에 담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최 여사님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영이처럼 탐욕에 눈이 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다 아주 느리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 저는 제 앞에 새로운 바둑판 중앙 1,000원의 첫 번째 돌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포석, 바둑에서 집을 짓기 위해 초반에 돌을 놓아두는 일.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대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 번째 포석을 시작하려 합니다. 더 이상 복수나 증오를 위한 싸움이 아닌 지키고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제 인생의 진짜 승부는 그리고 진짜 바둑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